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외환 전문역 일종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환 리스크 관리 과목을 공부하게 될 한승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환 리스크에 대해서는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수출입을 하는 기업들이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이 수출입하는 기업들은 자기가 수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편을 찾아야 되는데 그 상대편이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이런 처음에 신용 리스크부터 시작해가지고 만약에 수출상인 경우에 수입자로부터 주문을 받았으면 해당 물건을 잘 만들어서 선적해서 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대금을 잘 받아야 되는 대금 결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만 잘 받았다고 해서 끝나지 않는 게 이 무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사를 내가 잘해서 돈도 틀림없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받는 돈이 외화로 받기 때문에 외화 가격이 떨어지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원화를 적게 받는 그런 위험이 있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환 리스크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과일 장사 같은 경우에 보면은 장사는 잘했는데 앞으로는 않고 뒤로 미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장사는 잘 됐어요. 고객들한테 물건도 잘 팔고 손님도 많이 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재고가 며칠 지나니까 품질이 변한다든가 썩는다든가 깨진다든가 이렇게 해서 미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처럼 수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고객 발굴을 잘하고 물건을 잘 만들어서 수출을 했다 하더라도 또 그 대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외화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내가 헛장사를 하고 내는 그런 위험이 있게 됩니다. 이게 소위 말하면 환 리스크 관리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위험들을 그냥 두고만 보고 당해야만 되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을 잘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 환 리스크 관리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외환 전문역 시험에 대해서는 환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과연 우리 직원들이 좀 아는지 그런 상품이라든가 구조를 아는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게 될 건데 사실 구조는 간단합니다. 수출입 기업들이 그런 환 리스크를 어떻게 하면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영업이익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느냐. 그게 주제입니다. 그게 주제. 자, 그런 것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제 환율이라든가 외환시장이라든가 또 그런 이제 리스크를 없애는 것을 저희가 이제 헤징이라고 그러는데 헤징이라는 뭔가 그 헤징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헤징할 때 사용되는 상품들이 있는데 그걸 헤징 상품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시장에서 이제 파생 금융 상품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우선 그런 얘기를 하려다 보면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오해가 생기면 안 되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 환율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환율의 표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신문 기사 같은 것도 보면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환율 표시법에 대해서 잘 알아두셔야 그 다음에 이 얘기하는 것들이 오해가 안 생기고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외국한 은행에 외화를 거래할 때 보면 외국한 은행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은행에 가면 이렇게 벽에 달러를 살 때는 얼마, 팔 때는 얼마 이렇게 이제 고시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소위 환율표고 거기에 보면은 다 가격이 어떻게 나옵니까? 외화에 대해서 우리 원화가 얼마다 이렇게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자국통화 표시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표시를 해야 되겠죠. 달러는 얼마, 엔화는 얼마 이렇게 이제 표시하는 건데 우리가 국제시장의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표시를 할까? 이제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제 외환시장은 국내 외환시장이 있고 국제 외환시장이 있는데 국제 외환시장은 뭘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표시하느냐? 대체적으로 달러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달러 대 엔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달러 대 이렇게 원 이렇게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항상 외화 통화가 오고 그다음에 이제 원화가 오는 건데 이건 마치 무슨 형태로 가격이 표시되냐면 달러라는 상품이 원화로 얼마인가 이렇게 표시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1,050원이다.
그러면 달러는 1,050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게 앞에 나오는 통화는 상품과 같은 거고 뒤에 나오는 그 통화는 이 상품의 가격을 표시하는 통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국제 시장에서 거래를 할 때 그 이제 딜러들이 이 모니터를 보고 하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그 가격 표시는 항상 앞에 통화가 나오고 슬래시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통화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나누기 표시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 이퀄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퀄. 여기서 보시면 달러는 1,050원이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국제 시장에 보면 엔화는 뭐 예를 들어서 85 이렇게 된다. 이건 무슨 얘기냐? 1달러는 85엔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용어로 이 앞에 이 상품과 같이 취급되는 통화를 픽스드 커런시라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기준 통화, 뭐 픽스드 커런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 뒤에 가격으로 표시되는 부분을 베리어블 커런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가격은 이 픽스드 커런시를 상품처럼 취급을 하고 베리어블 커런시는 이 상품을 이 통화로 가격을 표시했을 때 얼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렇게 항상 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 볼 때 보면 이 아메리칸 텀스, 유로피언 텀스 이런 거를 이제 자꾸 얘기를 하게 되고 학생들도 좀 굉장히 그 헷갈리해요. 근데 이 텀스라는 것은 우리 무역에서 보면 terms and condition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무역 조건이다. 이제 가격을 예를 들면은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US 달러의 가격을 in terms of n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방법을 먼저 이것부터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자, 국제 시장에서는 달러를 대부분 기준 통화로 삼아서 가격을 표시하는데 예외가 몇 가지가 있어요. 특히 이제 그 예를 들면 이 유럽의 유로라든가 그 다음에 영국의 파운드라든가 호주 달러라든가 호주 달러라든가 뉴질랜드 달러 이런 거는 국제 시장에서 가격을 표시할 때 기준 통화를 이 통화가 기준이 통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달러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런 통화인 경우에는 이 각각 이 통화가 기준 통화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국제 시장에서의 가격 표시를 보면 유로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USD 해서 1.5250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달러가 상품의 위치에 가 있는데 이런 통화는 해당 통화가 상품 위치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통화의 가격을 달러의 조건으로 in terms of US 달러로 표시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방법을 아메리칸 텀스라고 합니다. 아메리칸 텀스. 그리고 대부분 그 반대되는 거 달러를 기준 통화에다 놓고 다른 통화를 가지고 가격을 표시하는 경우는 전부 다 반대로 유로피언 텀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대체적으로 영국하고 좀 관련된 그런 통화들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경우를 빼고는 대부분 다 유로피언 텀스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환율을 갖다가 환율이 올랐다 내렸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그다음에 보면 환율의 상승 하락이 있지 않습니까? 환율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이 굉장히 잘못하면 오르기 아니면 내리기 때문에 이해가 잘못되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걸 조심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달러 대 원화의 경우를 놓고 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이 1,050원이었어요. 달러 이꼴 1,050원이었다 이거죠. 그런데 환율이 올랐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걸 얘기할까요? 1,050원보다 숫자가 커지는 걸 얘기할까요? 아니면 낮아지는 걸 얘기할까요? 좀 헷갈리죠. 근데 항상 올랐다고 하는 것은 이 숫자가 커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60원 이렇게 되는 거죠. 환율이 내렸다는 뭡니까? 환율이 내렸다는 것은 이 금액보다 좀 작아지는 거. 뭐 1,04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달러 대 원화의 환율이 어제보다 환율이 올랐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달러의 가치가 1,050원 하던 것이 1,060원이 됐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달러의 가치는 올라갔고 원화의 가치는 떨어진 거죠. 국제시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시장에서도 최근에 엔화가 뭐 약세다 막 이렇게 했는데 이 85엔 하던 게 이게 어디까지 갔냐? 100엔까지 갔어요. 달러당 100원, 100엔. 그러면은 국제시장에서 달러 대 엔화의 환율이 대폭 올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달러의 가치는 올랐고 엔화의 가치는 떨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에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은 항상 그 픽스 커런시의 가치가 어떻게 변했느냐 이걸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늘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달러 대 원화의 환율에서 환율이 올라버리면 원화 가치가 하락한 것이 돼요. 디프리시에이션이 된 거죠. 우리가 통상 뭐 평가 절상, 평가 절하 이런 얘기는 하고 나는데 그거는 이제 고정환율 제도 하에서 자국의 환율 조정하는 경우에 이제 뭐 이렇게 좀 가치를 낮추면은 디밸류에이션, 평가 절하, 올리면 리밸류에이션 이렇게 이제 하고는 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외환 시장에서는 환율이 저렇게 숫자가 커지느냐 작으느냐에 따라서 환율이 상승했다, 하락했다 이렇게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출입업자는 이 환율이 오르고 내리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떤 업체가 물건을 잘 만들어서 수출을 했어요. 만 불을 수출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수출자가 계약 당시에 수입자하고 계약할 당시에는 환율이 달러당 1,000원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10,000불을 수출해서 자기가 얼마를 받을 걸로 생각했냐면 1,000만 원을 받을 걸로 생각하는 거죠. 1,000만 원. 1,000만 원을 받을 걸로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드는 원가, 그 제품을 만들고 막 인건비 주고 뭐 경비 다 쓰고 나면 950원이 든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수입자하고 수입 계약을 하려고 협의를 할 때 이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이 자기 혼자면 모르지만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물건 퀄리티도 당연히 좋아야 되지만 이 가격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가격 내가 제시를 잘못하면 다른 사람한테 갈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야 내가 현재 환율이 1,000원인데 내 원가를 다 계산하니까 950원 정도 드니까 이익이 한 50원은 남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10,000불 이렇게 부른 거예요. 10,000불 딱 가격을 제시를 했는데 실제로 물건을 만들어서 선적을 해서 딱 은행에 내고하러 갔더니 환율이 예를 들어서 900원이 돼버렸더라. 환율이 900원이 돼버렸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뭐 한 달 후에 갔더니 100원이 떨어졌다. 이렇게 뭐 드라마틱하게 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0,000불을 받아도 1,000만 원이 안 되고 9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받는 돈이 900만 원. 그러면은 이미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950만 원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환율이 이렇게 1,000원에서 900원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내가 수출하면 50원, 50원만큼 단가 하나당 50원만큼 이익을 볼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900원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하나당 50원씩 손해보는 결과가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환 리스크입니다. 그러면은 이 수출자는 수출을 계약을 하는 시점에 벌써 야 내가 물건 만들어서 선적을 해가지고 내고를 했을 때 환율이 떨어지면 이 골치가 아프겠구나 이런 리스크를 항상 갖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환율의 변동입니다. 그럼 환율을 왜 이렇게 변하느냐? 환율 변하는 이유가 뭘까요? 시장에서 물건값이 변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식 가격이 변하는 거. 수요 공급입니다. 사자는 사람과 팔자는 사람과의 그 세력이 붙어서 사자는 사람이 많으면 올라가는 것이고 팔자는 사람이 많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환율도 똑같습니다. 지금 US 달러 같은 경우도
가격이 오르내리는데 달러를 공급하는 사람이 있고 달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를 공급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수출자죠. 물건을 만들어서 해외에 팔면 그 돈이 나한테 들어온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조선 회사가 해외로부터 수주를 받아서 배를 만들어서 보냈다. 그러면 달러가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수입자는 내가 물건을 사고 달러를 줘야 되니까 항상 달러를 사는 수요자 입장이죠. 수입자는 예를 들어서 뭐 정유사처럼 외국에서 그 원유를 들어온다. 그런 게 전부 다 수입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영향을 미치는데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하나가 수출입입니다. 수출입. 예, 결국은 수출입이 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환율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수출을 회사들이 열심히 장사를 잘하고 수출이 계속 흑자가 나면 그만큼 달러 공급 요인이 늘어나게 돼서 환율이 어떻게 되죠?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1,000원 하던 게 950원, 950원 가던 게 900원 이렇게 점점점 떨어지는 거죠. 이런 현상이 되고 만약에 우리나라가 수출이 좀 터덕거리고 수입이 국민들이 외국 상품을 많이 이용한다 그러면 수입이 늘어나게 돼서 또 기름을 많이 썼다 그러면 수입이 늘어나게 돼서 결국은 환율이 올라가는 그런 영향으로 미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나라처럼 계속 수출 초과해서 흑자가 나는 데는 환율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하향 추세로 간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게 이제 환율 영향이 중요한 그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주식 투자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신문 기사 같은 경우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외국인이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고 합시다. 미국에 사는 외국인이 한국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요즘 장사 잘하지 않습니까? 반도체도 많이 팔고 차도 많이 팔고 그래서 회사의 가치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한국 주식을 좀 사야 되겠다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외국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달러를 가져와야 되죠. 이 달러를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면 한국 주식을 사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요거를 달러를 팔고 원화를 매입해야 되겠죠. 요걸 가지고 한국 주식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문에 보면 주식시장이 폭등을 하는 경우에 대체적으로 환율 시장, 외환 시장은 어떻게 되냐면 주식이 폭등했다.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사서 주식이 폭등했다 할 때는 달러가 그만큼 많이 들어와서 달러가 매도됐다는 거예요. 매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환율이 어떻게 되죠? 1,000원 했던 것이 막 달러를 팔면 이게 950원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환율이 하락하는 겁니다. 하락. 그러니까 신문 기사에 보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외국인 주식 투자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폭등하면서 외환시장 환율이 뭐 얼마가 떨어졌다. 대체적으로 그 뉴스가 같이 나옵니다. 반대로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주식을 팔아서 그 원화를 만들어 가지고 그 원화 가지고 달러를 사 가지고 그걸 본국으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환율이 급격하게 오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외국인 주식 투자도 환율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그 요소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여기서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보세요. 외국인이 한국 주식이 좋다 그래서 달러를 가져왔는데 그 달러를 가지고 원화를 1,000원에 샀어요. 1,000원. 1,000원에 사가지고 주식을 샀다 해봅시다. 그런데 이 주식이 한 주당 5만 원 했어요. 5만 원. 근데 이게 주식이 5만 5천 원 갔어요. 그럼 주식에서 10% 수익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식을 팔아가지고 자기의 본국으로 자기 투자 원금을 회수해 가려고 보니까 1,000원 하던 게 예를 들어서 뭐 1,200원이 돼버렸더라. 환율이. 이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환율이 20% 올라와 버렸어요. 환율이 20% 업.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식에서 10% 수익을 올렸지만 결과적으로
그 수익 올린 거를 달러로 바꿔서 갈 때 원가가 20%가 환율이 올라 버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0% 손실을 보는 일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의 주식이 아무리 수익률이 좋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 투자해서 그 투자금을 가져와서 우리나라로 가져올 때 환율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인 경우에 이렇게 주식을 살 때 내가 나중에 그 자금을 회수해 갈 때 환율이 이렇게 올라버릴 수가 있는 위험을 커버하기 위해서 선물함 같은 걸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걸 이제 헤징이라고 그러는데 헤징이라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이제 계속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출 업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 고민이 돼가지고 나중에 말씀드린 선물함 같은 걸로 헤징을 하는 것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결국은 미래에 내가 이 투자금을 회수해 나갈 때 환율이 이렇게 나한테 불리하게 변동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이 환리스크 관리의 주제입니다. 주제. 자, 그러면 환율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이제 수출입하고 외국인 투자를 살펴봤는데요. 그 다음에 이자율을 들 수가 있어요. 지금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풀어요. 양적 완화라든가 뭐 아베노믹스라든가 그건 뭐냐면 돈을 무한정 풀어서 경기를 살리겠다. 그거와 거의 진비 없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금리 자체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그 N캐리 트레이드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캐리 트레이드라는 것은 금리가 낮은 통화를 빌려 가지고 금리가 높은 통화 표시 금융자산에 투자해 가지고 수익을 조금이라도 더 보려고 하는 그런 거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엔화의 금리가 거의 0%에 가까우니까 이걸 빌려 가지고 예를 들어서 호주 같은 데 있어요. 호주 달러 같은 거. 호주가 예를 들어서 뭐 금리가 뭐 5%였다 그러면 요거 0% 빌려서 호주 통화표시 금융자산에 투자를 하면 5%가 나오니까 그런 트레이딩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일본에 사는 그 주부들, 이 일본에는 와다나베 씨가 많다 그래서 와다나베 부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물론 자기 여윳돈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은행에서 빌려도 되고 금리가 낮으니까 해가지고 호주 같은데 이런 그 금융자산에 막 투자를 했었어요. 이게 이제 캐리 트레이드예요. 요것도 마찬가지. 아까 내가 외국인 주식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아무리 수익을 올려도 나중에 이 자산을 다시 결국은 갖고 가서 빌린 돈을 갚든가 아니면 이걸 갖고 가서 자기 이제 나라에서 자기가 써야 되는데 요 투자 자금을 가져갈 때 환율이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거예요. 환율이 만약 엔화가 환율이 엔화 환율이 올라갔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익 봤어도 여기서 손실 보는 그런 일이 생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이자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자율이 높은 통화로 표시된 금융 자산에 그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투자하려면 어떻게 돼요? 호주 달러를 엔화를 팔고 호주 달러를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엔화의 가치는 떨어지고 호주 달러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돼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외환 시장의 그 환율이 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이에요. 예를 들어서 환율이 너무 가파르게 막 떨어진다. 우리나라처럼 수출이 잘 돼서 가파르게 떨어진다. 그럼 어떻게 되죠?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환율이 계속 떨어지면. 그러면 막 수출 기업들이 못 살겠다. 이렇게 가면은 큰일 난다. 이렇게 자꾸 아우성이 들리면 중앙은행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 대부분의 나라들이 외환시장 자율에 맡긴다고 하지만 대체적으로 다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너무 가파르게 떨어져서 수출 기업에 문제가 된다 그럴 경우에는 중앙은행, 우리나라 같으면 한국은행이죠. 이렇게 이제 개입을 합니다. 우리 그 수입해서 이제 우리 고객들이 그에 관련된 거래를 은행에 가서 하면 은행도 그 고객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그 외화를 갖고 있으면 환리스크가 있으니까 이 나와서 이렇게 거래를 하는 시장이 있어요. 그걸 이제 국내 은행 간 시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은행들이 거래하는데
한국은행이 딱 나와서 필요하면 달러를 사는 거죠. 그게 이제 외환시장 개입이에요. 때로는 그냥 말로 구두로 개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와서 이렇게 환시장 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근데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외화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외국환 평형기금도 그렇고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한번 이렇게 개입을 한다 그러면 외환시장이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우리가 인터벤션 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인터벤션은 시장을 이렇게 조작하는 느낌이 드니까 파인 튜닝이라고도 하고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도 하고 이렇게 있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정책적 요인을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 지금 양적 완화라든가 아베노믹스는 뭐냐면 이 시장에 그 통화 당국이 개입을 해서 환율의 방향을 좀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그 시장의 통화 정책 기조를 이렇게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큰 그 영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수요 공급이 중요한 요인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많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또 정책적인 요인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우리가 환율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알기 어렵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수출이 잘 되니까 환율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리고 환율의 방향을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식으로 요즘 테이퍼링이라고 이제 이해하잖아요. 테이퍼링을 그림으로 그리면 대체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종이가 우리가 색연필 옛날에 벗기면 여기서 쭉쭉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심이 딱 나오잖아요. 이게 점점점 가면서 이렇게 종이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 이런 형태가 테이퍼링인데 그동안 양적 완화를 해서 돈을 많이 풀었는데 그 푸는 규모를 그래서 100억 불 푸는 것을 90억, 90억 풀었던 것을 80억 이렇게 점점점 줄여가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미국 통화당국이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야 이제 달러를 조금씩 시장에서 걷어들이는가 보구나 이런 이제 사람들이 그 해석을 하게 되고 그동안에 이런 돈들이 개발동산국 주식주장국하고 대출도 나가고 했을 텐데 중앙은행에서 이렇게 돈을 좀씩 걷어들이게 되니까 이제 나갔던 돈들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발도상국 주식에 투자했던 돈이 예를 들어서 주식을 팔고 달러를 가져가니까 해당 나라 주식시장이 떨어지고 그 나라의 환율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도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적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그것으로서 심리적인 요인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 심리적인 요인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 외환시장에 제일 중요한 요인이 뭐였냐면 김정일이었어요. 김정일이가 예를 들어서 뭐 미사일을 뚝 하나 던진다든가 뭐 핵실험을 한다든가 그러면은 시장이 요동을 쳤었어요. 이제 불안해. 그러면 들어왔던 외국인도 막 나가. 투자자 갖고 왔던 사람도 나가고 또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야 혹시 모르니까 달러로 좀 바꿔놓자.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인데 그걸 이제 안전자산을 세이프 헤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천국은 헤븐이라는 건데 이게 아니고 세이프 헤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수익을 쫓아서 뭐 이런 개발도상국의 그 리스키한 그 자산에 많이 이렇게 투자했던 사람도 세상이 어려워지고 시장이 요동을 치면 다 이런 달러라든가 스위스 프랑이라든가 금이라든가 이런 안전자산 쪽으로 막 이렇게 옮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환율이 요동을 치는 거죠. 이렇게 일반적인 통화에서 기축통화인 이렇게 믿을 만한 자산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현상을 뭐라 그러냐? 플라이트, 날아가는 거죠. 플라이트 투 퀄리티라고 합니다. 퀄리티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저 세상이 어려울 때 제가 옛날에 그 은행 딜러를 했었는데 국제 시장에서
제가 이제 그 포지션을 열어놓고 이렇게 스크린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라크 침공도 있었고 독일 베를린 장벽도 무너졌었고 그 다음에 소련이 붕괴되고 막 그런 일련의 중요한 일들이 많이 생겼었어요. 환율이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이게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달러의 가격이. 이게 뭐냐면 어떤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 세상이 어려워지니까 이렇게 급격하게 움직이는 그게 소위 말하는 플라이트 투 퀄리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롱텀 트렌드는 시장에서의 그 환율 기조 이런 걸 굉장히 사람들이 거기에 의지해서 거래를 하게 되기 때문에 한동안 그런 기조가 유지되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거죠. 바이 더 루머 셀 더 팩트 이건 주식시장이 됐는데 어떤 그 굉장히 달러가 강세될 그런 뉴스가 예상이 된다. 막 달러가 강세를 칩니다. 근데 그런 뉴스가 막상 나오면 오히려 환율이 떨어지는 우리 주식시장에도 그런 경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들이 외환시장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테크니컬한 거 있어요. 우리가 환율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경제적인 거시경제 변수를 가지고 앞으로 이 통화가 강세가 되겠다, 약세가 되겠다 이런 것도 할 수 있지만 딜러들은 장기로 보지 않습니다. 당장 좀 있다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이제 그 테크니컬 그 차트 분석 같은 걸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그 차트 분석 예를 들어서 헤드 앤 숄더다 그러면 헤드 앤 숄더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을 딱 빠지는 순간 푹 빠졌다가 잠깐 올라서 치고 확 빠진다. 얼마만큼 빠지냐? 이만큼 빠진다. 밑으로. 이런 그 어떤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패턴에 의해서 벌써 여기 딱 치는 순간 내려가는 순간 딜러들이 여기에 바탕에서 엄청나게 팔아냅니다. 그럼 이게 마치 이 패턴을 완성이라도 하려는 것처럼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기술적인 분석법에 의해서 외환시장 환율이 움직이게 되고 또 마지막으로는 미국 경제 지표 특히 뭐 실업률, 무역 수지, 금리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이코노믹 수치가 발표된다 그러면 시장이 조용해요. 그리고 발표가 딱 되면 그때부터 막 갑자기 막 움직입니다. 이게 스크린 보면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져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외환시장에 많이 미친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환율을 어떻게 표시하나, 또 환율의 상승 하락은 뭐 어떤 것을 얘기하나, 그 다음에 외환시장에서 환율 변동에 영향을 주는 이유는 주로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환율 변동이 과연 수출입업자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은행의 그 환율 구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